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올해 활동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대구시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하는데요. 대구시는 올해 참여예산위원이 시민에게 더 필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심사와 검토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신설해서 위원들의 심사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열정과 대구시의 노력이 더해져서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이끄는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월 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에 사고 소식 있는데요. 현풍 분기점 부근 1.1km 지점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창원 방향 소통도 살펴봅니다. 서대구 요금소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동북로 상격중학교 3거리에서 복현 5거리 방향 신호 2번에 지나고 안심로 반야월 4거리에서 반야월 3거리 방향 각 교차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국제부상로 서성 4거리에서 비산 4거리 구간은 양방향 서행하고 북비산로 평리 4거리에서 서대구역 4거리 방향 서대구역 4거리 신호 2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 경주, 경산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이라 대기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김천 영하 6도,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했고 낮 최고기온은 8에서 12도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낮에도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천영길 기자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공군 병사가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7일 경찰과 공군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중구 한 아파트 중앙현관 지붕에서 21살 A 일병이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 과거 A 일병이 살았던 집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A 일병은 사막 휴가 복귀 날인 지난 6일 오후 3시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공군은 휴가 복귀 날 연락이 두절되자 군무 이탈로 판단하고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A 일병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부대원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휴대전화와 군복 모두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수사기관은 A 일병이 지난달에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군 내에서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부대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파악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젊은 병사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더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대구시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이 당분간은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등 적용이요? 네, 그 정책 변경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연령대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인데요. 대구시가 어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만 65세인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역시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또 함께 시행을 하는데요.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던 광역지자체 시내버스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예.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에 환승을 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적용 나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올해부터 이제 5년 동안 무임승차 연령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만 74세를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를 한 살씩 낮추는 반면 도시철도는 현행 이제 65세잖아요. 네. 근데 이 연령을 한 살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는 최근 대구시가 대구시 의회 및 대한노인의 대구연합회의 입장을 좀 듣는 과정에서 이런 나온 우려를 받아들여 만든 절충안인데요. 기존의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해온 만 65세에서 69세 시민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런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좀 통일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추가 예산도 그동안은 많이 들 텐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정책 시행에 따라서 대구시가 해마다 부담하는 예산이 버스가 이제 350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연령 상한이 되면은 연간 150억 원 정도를 좀 아낄 수 있다는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하기 빼기 하면 그 대중교통 연간 총 예산이 200억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밖에 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5년 동안 이제 차등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버스는 74억 원을 아끼고 도시철도는 79억 원을 좀 더 들이기 때문에 뭐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에서의 경영 혁신 등 이런 자구책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단계별로 이제 차등 지원이니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내를 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제 첫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출신 후보로는 이만희 의원과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고 또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6명이 예비심사를 통과해서 어제 이제 정견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4명만이 그러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양강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본선행이 좀 유력시 되는 가운데 그렇죠.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4명의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어제 정경 발표회를 보면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워서 총선 승리를 역설하면서 당내 화합을 좀 최우선으로 강조를 했고요. 5선의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 정당 국고보조금 등 3가지 폐단 또 3패 개혁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목을 받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 속에 이제 출마한 천하람 후보가 있습니다. 친윤계와의 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비윤 당원들의 표심을 좀 흡수하려는 전략을 좀 펴고 있고요. 황교안 후보는 강성 발언으로 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예전부터 좀 주장을 해왔던 건데 그 4.15 총선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가 대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남 순천시갑 당협위원장인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4위에 등극해서 이 컷오프 통과 여부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 김기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천하람 이 당협위원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천하람 이 위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18세에서 29세,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네. 황교안 전 대표를 앞서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별로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는 이 천하람 후보가 또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인데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람 변호사의 본경선 진출 가능성 어떻게들 점치고 있나요? 네, 이 본선에 진출할 4명의 당대표 후보가 이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가려지게 되는데요.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이 80만 명이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이 중에 15만 명 이상은 이준석 전 대표 쪽 지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책임당원 숫자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수도권과 20대에서 상당수 새로운 당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 성향 그리고 수도권과 청년층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천하람 후보가 대구 출신인데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도 높아서 4명이 남는 이 본경선 진출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네요. 네, 네. 저도 천 기자랑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군요.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국민의힘 내에서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지분이나 어떤 영향력 이게 좀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른바 윤심 논란 또 이에 따른 좀 홍역이 계속 국힘 내에서 잇따랐거든요. 예.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예상 밖의 성전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표심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들 전망하시나요? 저는 좀 시간이 갈수록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일단은 좀 김 의원 쪽에 가 있는 게 좀 현재 명백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당장 김 의원 쪽에 투표하는 당원 수가 갈수록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줄수록.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상 이제 TK의 표심이 김 의원 쪽으로는 좀 뚜렷이 좀 기울지는 않은 상황이긴 뚜렷하지는 한데 않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고려해서 이런 그 TK 당원들이 2030 또 수도권 확장성이 있는 안 의원에게 표를 좀 던질 수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예. 좀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김 의원이 좀 최종적으로 많은 표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 기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누가 이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저는 이 3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선 투표제가 있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전선의 마리 르펜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과 4% 차이로 이 첫 본선에서는 2위를 기록했지만 결선 투표에 가서는 17% 차이로 뒤졌거든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누가 1위나 2위를 차지하느냐보다 3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서 이 결선 투표에 가면 표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 대구 경북 당원들의 표심도 이 3위 득표자가 누구인지 예.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득표자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 인사의 또 최고위원 입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향후 당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을 좀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 또는 거리할 시에는 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고위원 구성에 따라 언제든 이 당대표를 몰아내고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소위 친윤계는 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 4명의 최고위원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역 출신의 이만희 의원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둘 다 그러면은 입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안정적으로 1명 이상이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변수가 예. 좀 변수가 있는 게 선거인당 1명이 2명의 후보를 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윤계에선 조직력을 앞세워서 좀 최고위원 내석 선권을 좀 자신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표 분산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한 지역권에서 한 후보를 밀어주는 관례를 좀 고려하더라도 이 서울과 대구 경북 또 호남 등 후보별로 기반 지역이 좀 겹치고 있거든요. 네. 반면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허은하 의원과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각각 한 명씩 찍으면 이 수적인 열세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명확하지 않다. 네. 자, 그만큼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은데 대구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자는 없고 최고위원 출마자는 겨우 이제 2명이 나온 것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당직자를 이번에 선출하는 책임당원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TK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당대표 후보도 없고 최고위원도 배출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 여론을 대변할 당내 인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당대회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지역 정치인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공천 여부가 당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보니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전당대회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컷오프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좀 이른바 컷오프라고 불리는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일 그 당대표 후보 4인 또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를 발표를 합니다. 10일에 발표를 하는군요. 네. 자, 이후의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후엔 전국을 돌면서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되고요. 방송 토론회도 진행이 됩니다. 선거는 모바일 투표의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5일, 또 ARS 투표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가 되고요. 결과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당대표의 경우 1차 투표에서 50%를 얻은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월 9일 토론회를 한 번 더 열게 되고 10일부터 11일까지 결선 투표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정 기자님? 네.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보수 정당의 과거를 돌아보면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밀었던 이 서청원 의원이 탈락하고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이전에도 2010년에도 이 비박과 친박 후보들이 나왔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됐었거든요. 이랬던 과거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번 이 전당대회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직간접적으로 좀 개입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여당이야 공조가 이제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여당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른바 윤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면 안 그래도 좀 대통령실과 독자적이기 힘든 여당의 주장이나 목소리가 앞으로 더 대통령실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정권 초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또 바람직하다 이런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지 경선 결과가 어느 때보다도 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출신 후보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49분 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참여센터의 활동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뭔가요? 어제부터 16일까지 올해 첫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재개정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검토안 1건 등 총 10개의 안건과 5분 자유 발언 등이 있을 예정인데
관련 조례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조례안은 시장 발의로 대구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단법인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과 대구 테크노파크 간 기간 통합 추진이 중단되었죠. 네. 이에 따라 작년 7월 재단법인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과 통합을 전제로 개정된 대구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부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통합을 전제로 개정한 조례안인데 이제 통합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조례 부칙을 개정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홍 시장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구 테크노파크와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대구시는 기업 지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과 디자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겠다. 미래 신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두 기관의 기능을 대구 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기관의 경우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 담당자가 대표 발의한 윤건근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꼭 이루겠다. 지원 조치 안 되면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디자인진흥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해지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존속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3일 대구시에서 고시했습니다. 네. 산자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통합을 추진한 면이 있는데 이번 조례 재개정을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건근 의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되어서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윤 의원은 혁신성장실과 대구 테크노파크 측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정관을 변경해도 업무 추진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정관 변경을 너무 서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작전하듯 대구시가 밀어붙이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의원 대표 발의라는 방법을 썼는데 미리 검토하고 충분히 협의 안 하다 보니 결국 사단이 났고 네. 피해는 대구시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입어야 된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박우근 의원이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로 정한 우수식품 인증 범위에 축산물 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까지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이성호 의원은 대구광역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화재 안정 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 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의원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실효적 지원 정책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부터 16일까지 올해 첫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안들을 듣고 계십니다. 또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나요? 청년 여성교육국에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와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위탁 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0일까지고 공개 모집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채권 매입 대상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시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시 매입 면제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26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네. 각종 계약 체결 시
채권 구입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네, 시민들을 위한 정책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하고요. 내용 하나 더 들을까요? 지난번 방송 때 중구 의원의 중구청 광금 용역 관여 의혹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구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 명의 박스로 중구청에 납품된 내용, 업체를 찾아가 보니 상호도 없고 문도 잠겨져 있었다는 내용이옵니다. 네. 대구 참여연대가 의혹 당사자인 배태숙 의원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난 2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배 의원이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원 행동 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위반한 혐의가 있고 중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 역시 지방 공무원으로서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배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를 해봤는데요. 네. 상호도 없고 문도 잠겨있는 회사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명함을 받아서 관련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신생업체가 납품한 용역 물품 박스가 배태숙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납품한 것으로 된 부분 관련해서는 같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공장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쪽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계속해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